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 이상률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기조 강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라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일한 분야지만 아마 많은 분들한테 낯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시대라고 하면 올해가 우주시대로 66년째거든요. 우주시대의 원년은 1957년에 이제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발사한 거를 원년으로 삼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긴 걸로는 딱 3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 적어도 66년, 70년 이상 했던 거를 저희들은 딱 반절로 했고,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제가 각 수상하시는 분들 기업 하나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가 어떤 사회 인프라나 우리가 의식 못하는 물과 공기처럼 아마 전 영역에 걸쳐서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주기술의 주요 성과는 이제 흔히 아는 건 우주라고 하면 발사체, 인공위성, 우리 또 우주탐사 다누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발사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연구원이 만들어지고 겨우 이제 우리가 자력을 올릴 수 있게 성공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누리호 2차 발사죠. 그게 2차 발사, 1차 발사는 그때 완벽한 그게 안 됐고, 올해 그러고 다시 해서 이제 누리호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우주 공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개척을 했는데, 이게 우주 발사체라는 게 지상에 따른 장비하고 다른 것들이 지상에서는 많은 시험을 하고 또 잘못되면 그거를 수리를 하고 이러지만 우주라는 건 그런 것들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륙하고 나서 잘못되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이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기술은 한번 발사하고 나면 사실은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주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3차 발사가 끝났고 4차, 5차, 6차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27년까지 이 반복 발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달 착륙선을 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라는 걸 만듭니다. 대략적으로 누리호 성능의 한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 결국 화성 착륙선도 얘기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화성을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관측위성 중에 아리랑 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 많은 시설에서 다목적 댐, 다목적 헬기, 이런 식으로 다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 당시의 개념은 우리가 위성을 처음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위성을 만들 수는 없을 거고, 하나의 위성 본체를 잘 만들어서 이거를 과학적인 목적, 관측 목적, 그 다음에 항법, 통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자, 심지어 정지궤도까지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항상 계획이라는 게 시작할 때하고 다르다시피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1호 때는 사실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한 500km로 시작이 됐는데, 저기 하다 보니까 결국 지구 저궤도의 고해상도 관측위성으로 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리랑 7호 쪽에 한 3개를 포함해서 한 이런 시리즈가 한 10개 정도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크기도 보면 지금 아리랑 1호가 무게 500kg에서 약 2톤으로 늘어나면서 높이도 한 2.3m에서 5m가 넘게 굉장히 이제 대형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 입장에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했는 거는 사실 좀 일반 산업체에서 보면 약간 좀 허무할 수도 있지만 10개의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발사된 게 5개, 그 다음에 21년도에 차세대 중형위성 하나, 저게 이제 공공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궤도 36,000km에 지금 3개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나오는
그 위성의 구름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로는 우리나라 위성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지궤도 36,000km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전 세계 바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 쪽에 환경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준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약에 오염 물질이 발생해서 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저쪽 위성에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실제로 영상은 이제 뭐 국가 안전 외에도 지구 환경이나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무상 배포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영상을 판매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위성정보 활용협의체에서 중앙부처에서 한 19개가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소속 및 협업 지원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위성 영상을 공급을 해서 어떤 벼의 재배 면적이라든가 토지의 피복 지도 구축, 스마트팜에 대한 이런 것들의 활용을 위성 영상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결국은 이런 영상 정보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위치 정보라든가 통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아까 사회 인프라로서 작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위성만을 찍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저런 저궤도 위성은 한 10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위성이 돌아가는 동안 지구가 또 밑에서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4바퀴 반, 조금 고도가 낮으면 15바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 세계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지진이 났다거나 큰 자연재해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이거를 서로가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내셔널 차트라는 기구에 가입해서 어떤 홍수라든가 화산 폭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서로 영상을 주고받는 형태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4차 산업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초정밀 위성항법 시스템 KPS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KP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GPS를 따서 했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GPS는 전 세계적으로 항법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축하는 KPS는 전 세계 대상이 아니고요. 한반도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 항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GPS 위성을 가지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많이 좀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도심 속을 이렇게 통과한다거나 하게 되면 GPS 신호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PS에서 오는 신호 자체가 옆쪽에서 이렇게 오는 신호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 막힐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위성을 보강을 하게 되면 결국 KPS 위성하고 GPS 위성하고 섞어서 항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가 하는 것들을 KPS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하냐라고 하면, 만일에 그러면 GPS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법이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물론이고 모든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되는데, 여기에 두 개의 우리 고유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저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제 GPS가 멈추더라도 우리 위성으로 항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터급이나 센티미터급 서비스까지 하고 인명 구조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 될 때는 당연히 그게 되지만 휴대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조난 위치 같은 거를
이제 알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조난 위치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도대체 구조대가 언제 오는지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쌍방향으로 어떤 그런 시그널이 갔을 때 어떤 뭐 구조대가 간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것들은 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유사하게 이제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그 보정항법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PS 항법을 쓰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GPS 신호를 수신한 다음에 지상에서 그 오차를 보정을 해서 위성으로 올려주고 위성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새로 방송된 보정 신호를 받으면 현재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제 훨씬 정확하다는 게 한 미터급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가장 주된 그 활용은 항공기 이착륙을 이제 이 신호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어떤 시험을 거쳐서 한 25년도부터는 활용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누리 발사가 작년에 있었고요. 사실 이 다누리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연료 부족 문제 때문에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갔습니다. 8월 초에 발사해서 한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12월 말에 이제 달에 도착을 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다누리에 이제 임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3대가 있고 거기에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이런 걸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 임무가 1년이었는데 우리가 그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달로 가면서 연료가 많이 절약이 됐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해서 25년 말까지 임무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누리호를 가지고 사실 이 소개해드린 인공위성의 많은 부분에 특히 실용급 인공위성은 거의 100%가 다 그 해외에서 도입된 소자입니다. 국산 소자를 지금 이런 신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 소자나 부품을 이제 우주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국산 소자에 대한 우주 검정 플랫폼이라든가 궤도상 기술 개발에 대한 플랫폼을 누리호를 이용해서 앞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어떤 이런 가시적인 게 시작이 될 거고 현재 계획상으로 27년까지 되어 있지만 아마 28년 이후도 기술 개발 플랫폼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국산 소자 부품 다양한 기술 시험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뭐 K우주기술이라고 붙이기 할 정도로 우리 많이 낙후가 돼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한 30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쫓아와서 그래도 한 세계 7번째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실 순위 자체를 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저희들이 7등이면 6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 사이에 기껏 올라가 봤자 아마 2계단 올라가는 것도 뭐 간단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게 장벽이 높은데 이 7번째가 의미가 있는 게 80년대, 물론 우리보다 먼저 위성을 올린 나라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발사체의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고요. 80년도 말에 그 우주 개발을 하겠다는 국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처럼 한 선진국 대비 한 30년 이상 이제 늦게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 중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현재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한 90개국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나라는 많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한 지난 30년의 노력으로 보시면 90년 초반에 저희들이 미국 대비 한 28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75 정도로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발사체나 위성이나 항공 분야가 공이 이제 였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도 사실 KF-21이라는 어떤 정말 그 전투기 개발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주 쪽에 보면 항공 발사체, 위성, 뭐 스페이스 파니오니아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여기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했을 때 장점은 그 기업의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지만 프로덕트 자체도 뭐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 따라서 10배, 100배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지금 현 산업과는 다르지만 우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우주 기술 자체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것들을 기술을 이제 산업체로 넘겨서 산업체가 주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형 발사체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걸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제 어쨌든 그 항공 발사체 위성 기술은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대해서 파급 효과도 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아까 어떤 사회 인프라로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발전 방향은 정부에서 작년에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님 직접 작년 11월에 그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6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 2045년까지 화성을 가겠다라는 걸 했고 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으로 격상을 하시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우주개발 방향은 또 그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이제 마련이 됐고 여기 보면 이제 가장 기술 개발 외에 특징적인 게 2045년에 가서는 우리가 우주 산업에 대한 세계 시장의 한 10%를 차지하겠다. 즉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즉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몇 년 만에 10%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전체 우주 산업 규모는 지금 현재 대략 전 세계 한 500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2040년 초반에 가면 한 1100조로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예측대로 갔을 때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은 사실 시장 하는 것들이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길은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라고 지정을 해서 대전, 전남, 경남을 해서 대전 쪽은 연구개발 쪽을 중심으로 하고 전남 쪽에 발사체, 그다음에 경남 쪽에 위성산업 이렇게 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추진하는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기술 분석을 해봤고요. 항우연이 뭐 여전히 이제 국가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0~70%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뭐 예산도 뽑아보니까 결국 지금 정부에서 5년 동안에 지금 우주 예산 한 7,500억 수준을 한 1조 5천억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뽑아본 걸로도 한 뭐 1조 5천 이렇게 됩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주 항공청 얘기도 하고 우주 경제 시대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주 강국 실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 이 플레이어들이 우주 항공청이 중심이 되겠지만 관 외에 어떤 민, 군,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 학계, 연구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볼 때 이 원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하는 게 저는 이제 이 K 우주 기술이 정말 강하게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마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도 있겠지만 이게 힘을 모아서 어쨌든 저희들이 우주 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건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제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이고요.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연구를 해봤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한 2015년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고, 이제 작년에 챗GPT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 이거 넘기는 건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자가 봤을 때 챗GPT의 혁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픈 AI GPT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픈 AI라는 회사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이름에서 이제 오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하면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공개된 인공지능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시작은 맞습니다. 시작은 비영리 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조 정도의 펀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비영리 회사로. 근데 이제 비영리 회사는 문제가 펀드레이징을 하려면은 기부를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위키피디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키피디아는 맨날 이메일 보내가지고 기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조가 큰 돈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년에 R&D로 한 18조 정도, 15에서 20조 사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조가 되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뜻 있는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여러분이 1조를 기부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인공지능을 구글, 아마존이랑 잘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리소스가 더 많아야 될 텐데, 1조 가지고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빌리언, 그러니까 1조 한 3, 4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을 받고 이제 GPT-3가 그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GPT-3는 베타적 이용권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만 주고요. 그래서 오픈 AI 챗GPT를 쓰시려면 오픈 AI 홈페이지를 통해서 쓰시든지 아니면은 사업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3년 전, 그러니까 요 GPT-3가 3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챗GPT 같은 경우엔 10빌리언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받았죠. 그리고 지금 오픈 AI는 100빌리언을 펀딩을 받아서 이제 제너럴 A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 특이한 구조죠. 비영리 회사가 있고, 그거의 자회사로 영리 회사가 있는 형태여가지고, 샘 알트만이라고 이제 CEO십니다, 지금. 그리고 샘 알트만 이분 같은 경우엔 그 전에 Y 컴비네이터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억셀러레이팅으로 유명한 곳의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의장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세워가지고 이 정도 회사가 되면 설립자가 재산이 몇십조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 몇 조는 돼야 되는데 이분은 추정하기로 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정도죠, 5천억 정도. 근데 이제 5천억 정도 되게 약소한 겁니다. 물론 5천억 재산이면 엄청 부자긴 한데, 근데 이분이 Y 컴비네이터여가지고 스타트업도 만들어서 엑시트하시고 초기 투자도 해가지고 지금 5천억을 번 거지, 이 오픈 AI 때문에 크게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구조다. 그래서 GPT-3를 기점을 해서 그 전에 만든 연구들은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GPT-3부터는 상업화로 갔고 지금은 오히려 그냥 일반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됐죠. 그래서 3년 전에 GPT-3가 나왔는데 이거는 언어 이해와 생성을 위한 제너럴 퍼포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라는 건 번역, 질의응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태스크가 아니라 여러분 GPT-3 가지고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써달라, 지원서를 써달라 하면 답이 틀릴지언정 어쨌든 간에 답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GPT-3가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나왔는데 그때 적어도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마일스톤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인공지능이 큰 임팩트를 다가왔던 게 2017년도에 알파고였는데, 그걸 만든 회사는 이제 딥마인드라고 영국의 구글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고서밋이라는 행사를 했고, 거기서 커제 구단을 3대0으로 되게 쉽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리타이어, 그러니까 이제 꺼졌습니다. 그 알파고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딥마인드가 그 당시에 7, 8천억씩 적자 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대단하지만 사업적으로 본다면 7, 8천억씩 써가지고 기껏 바둑 두는 프로그램 만든 게 대단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알파고는 정말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BM도 없죠. 비즈니스 모델도 없으니까 이제 꺼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AI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정말 인공지능의 극단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문 쓰는데 몇 천만 원씩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API라고 해서, 그러니까 함수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인풋을 주고 그 오픈 AI 서버에 갔다가 이제 응답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단어별로 돈을 받는데, 그거 비용으로도 엄청나게 쓸 정도로 지금, 근데 그거조차도 너무 렉이 걸려가지고 빠르게 응답을 못 받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고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픈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제너러티브 모델이 정말 이제 쩐의 전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고,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GPT-3라는 게 새로운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학원생도 다 아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GPT-3 페이퍼를 보시면 트랜스포머를 그냥 크게 쌓았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사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내가 100개 쌓았냐, 네가 1000번 쌓았냐, 그거 가지고 경쟁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연구는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막 수학을 공부하고 기계학습을 공부해서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도가 조금 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제일 간단한 걸 그냥 크게만 만들면, 그냥 쌓기만 하면 그 애큐러시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인공지능 연구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 정말 리소스와 데이터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좀 시기가 됐고, 솔직히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그러니까 GPT 같은 모델을 여러분이 쓰시는 게, 그리고 만드시는 게 고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보여주는 건 똑같은 트랜스포머 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서로 이제 내가 큰 걸 만드냐, 네가 큰 걸 만드냐, 그런 시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요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GPT-3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인스트럭트 GPT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거는 인스트럭트 GPT입니다. 인스트럭트 GPT라는 건 뭐냐면, 인스트럭트가 지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을 할까, 그런 모델을 만든 게 이제 GPT-3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지시를 했을 때 얘가 그 지시를 이해해서 응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스트럭트 GPT라는 건 그렇게 언어 이해가 된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자소서 써줘. 그러면은 진짜 자소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국회에 취직을 하고 싶다. 자소서 써달라. 그럼 그 지시를 이해하고 그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그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학습이냐면 여러분이 수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새가 어떻게 날까요? 새는 날도록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미새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야, 왼쪽 다리, 왼쪽 날개에 네가 근육이 10개가 있는데 이걸 이완하고 이걸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펄럭펄럭하면 날 수가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막 펄떡펄떡 되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고요. 아기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걷는 것도 엄마가 야, 네가 지금 다리에 근육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애가 진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좋은 경험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걸음걸이만 봐도 사람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근골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느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걷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학습이라는 건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적인 게 이제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챗GPT입니다. 챗GPT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인스트럭트 GPT에 대화형 UI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문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새로운 게 없거든요. 대화형 UI를 붙인 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큰 의미가 뭐냐면 인스트럭트 GPT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쓰시려면 API라는 거를 불러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이 GPT를 쓰려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나 연구자만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화 인터페이스가 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초등학생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챗GPT라는 건 요 엔진은 기존 인스트럭트 GPT 3.5 GPT 4.0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껍데기만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GPT-3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고 돈 내고 쓰면 좀 빠르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좀 유명한 게 2달 만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MAU가 제일 중요하죠. 먼슬리 액티브 유저인데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해가지고 인터넷 앱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근데 이 기록이 아마 지금 깨질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레드라고 그 메타에서 이제 트위터 약간 짝퉁으로 만든 게 있죠. 그게 지금 엄청나게 이미 깨졌습니다. 1억 명이 첫날에 7천만 명 정도 가입을 했으니까 5천인가요? 하여튼 3일 만에 깨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깨졌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요게 근데 이제 이터러티브 디플로이먼트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GPT 3.5, 4.0 이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는 정말 무한대의 리소스가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해진 마일스톤대로 회사 내부의 마일스톤대로 그게 매달이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 있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얘네들을 속이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일단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 강광찬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했던 거 얘기해줘. 그러면은 강광찬 장군은 언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막 우겨요. 아니야, 강광찬 장군이 이수진 장군이랑 같이 싸웠어. 막 계속 우기면은 얘가 마지못해가지고 예, 제 기록에는 없지만 같이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막 콜럼버스가 콜럼버스가 2015년에 미국 왔잖아. 그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콜럼버스가 150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15년에는 올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2015년에 왔다면 어쨌을 것이다. 이제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달이 됐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챗GPT가 페일하더라. 이런 게 이제 회자가 되는데 그게 한 달만 지나서 다시 해보면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이 회사가 리소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PT-4라는 게 이제 올해 나왔는데, 올 초에. 여기서 그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라는 거고요. 멀티모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폰으로 대화할 때 텍스트 보내면 텍스트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톡 같은 경우에 텍스트 보내면 뭐 사진이 오고 동영상을 보내고 이모티콘이 오고 뭐 제가 음성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GPT-4도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텍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진도 넣고 혹은 음성을 넣는다든지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곧 될 거고요. 동영상을 넣었을 때 그걸 이해해가지고 질의응답사 할 수 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게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람이 보는 시험을 섞어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GPT-4부터는 아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파라미터 수가 뭐 1,800억 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파라미터 수도 얘기를 안 하고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못 쓰는지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연구에서 산업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리고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뭐 직업 시험이죠. 뭐 공인중개사, 변호사 시험, 뭐 그런 것들인데 변호사 시험, 바이그점은 변호사 시험이죠. 근데 하위 10%였는데 GPT-4는 상위 10%, LSAT, 로스쿨 갈 때 미국에서 보는 거죠. SAT, 대학 갈 때 보는 거, GRE, 대학원 갈 때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험은 이제 다 석권이 됐고요. 이거는 끝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시험이라는 건 약간 문제풀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교과 과정에. 그럼 문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끝난 문제다.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T-4가 또 놀라웠던 게 저는 그러니까 챗GPT 썼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게 한국어가 너무 잘 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가 약간 랭귀지 베리어 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뭐 구글 번역기가 나왔지만 쟤네들은 한국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가 한국어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그거였는데 이제 그 랭귀지 베리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가 많다고 잘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건 전체 웹에서 0.5%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은 뭐냐면 일단 영어로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소량의 한국어로 학습한 게 있고 처음부터 한국어로만 학습한 게 있으면 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정말 많은 영어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한국어 데이터 일부러 학습을 하면 더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데이터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어 데이터도 많아야 되는데 근데 영어 데이터는 우리나라 회사랑 뭐 구글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언어도 이제 좀 풀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에 이렇게 딱 준 다음에 이게 왜 재밌는지 설명해줘. 그리고 패널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패널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진도 이해하면서 텍스트도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지시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PT-4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혼동하는 거예요. 근데 혼동은 사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신문을 읽었어요. 삼성전자 4% 오르고 현대자동차 3% 떨어졌다. 근데 3일 후에 3일 전에 현대자동차 어떻게 됐어? 그러면 2% 올랐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4%가 삼성전자랑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현대자동차는 마이너스 3%로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서로 연관관계를 혼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이 없는 얘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UCLA의 로스쿨 교수가 성추행했잖아.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GPT-3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UCLA의 아무개 교수가 뭐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딱 막상 봤더니 UCLA에 그 이름을 가진 교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강화학습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 사람들이 레이블을 하다 보니까 그 영미권 문화적 뷰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뜨는 직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 이후로는 지식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찰스 3세 즉위식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를 못 합니다. 찰스 3세는 올 초에 이제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기 한계로 알고 있다는 건 다른 얘기로 뭐냐면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풀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도 버전업이 아까 이터러티브 디플로이 하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식이, 최신 지식이 반영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푼 문제입니다. 왜냐면 검색을 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검색 시스템 쓰는데 너무 옛날 지식만 나온다고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한계라고 한 거는 시간의 문제만 있지 이제 풀릴 문제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자가 없다. 이 기술은 해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자 아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아실 텐데 워렌 버핏이 그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해자가 있는 기업만 투자한다. 그래서 해자라는 거 이렇게 예전에 성이 있으면 중세에 이렇게 호수를 파가지고 그 호수가 이제 해자라고 했었는데 이 기술은 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구글이나 하는 얘기고요. 구글 연구자가 해자가 없다고 한 거지 우리가 해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팅을 예로 들면 저희가 이걸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GPU가 H100이라는 그 GPU인데 GPU 그 게임할 때 쓰는 하드웨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사시려면 5천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문하면은 내년에 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 주식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걸 몇만 개씩 씁니다. 지금 이 회사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있지만 주로 보면 이제 외국 회사들, 미국 회사들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앤스로픽 AI라고 요거는 꽤 괜찮은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오픈 AI 임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했고요. 요건 구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10%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도 만들지만 이런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바드.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이 돈을 어떻게 봅니까? 예, 검색 광고로 봅니다. 검색 엔진 1위가 구글이고요. 검색 엔진 2위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얘한테 먼저 물어보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줄어요. 검색량이 줄면 매출이 줄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색 응답을 내는 데 필요한 컴퓨터랑 요 생성형 AI를 돌리는 컴퓨터랑 수백 배 차이입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매출은 줄고 비용은 수백 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 됐습니다. 오픈 AI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BM이 없죠. BM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할 수 있지만 구글은 검색 광고를 다 먹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시장 깎아먹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미적미적 됐는데 어쨌든 간에 따라왔고 그런데 이제 바드를 따로 두진 않고요. 구글 서치랑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바드를 만드는 구글 연구진들이 자기가 이걸 해봤더니 오픈 AI도 해자가 없고 우리도 해자가 없다.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예전에. 얘네들은 정책이 다릅니다. OPT라고 해가지고, O가 이제 오픈이에요, 오픈. 그래서 얘는 오픈소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지금 저런 모델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나 작은 회사들은 이거 받아다가 여기서 좀 재학습해가지고 쓰는 식으로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보면 1등 회사가 있죠. 1등 회사가 시장의 대다수를 먹지만 근데 1등 회사가 다 먹지는 못해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다양한 플레이어가 생기고 또 오픈소스 하는 사람도 생기고 클로즈 소스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25분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 GPT가 혁명인데 사실 이게 되게 하이프가 있었다가 지금 다시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열광하고 있지는 않죠. 막상 써봤더니 이제 뭐 구체적인 걸 하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GPT 덕분에 일단 일반 대중이 AI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딩 있잖아요. 코딩은 이제 끝난 문제고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코딩은 이제 끝난 문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코딩을 안 배워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번역도 끝난 문제고요. 이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술적 번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영어 시를 한국 시로 바꾼다. 이거는 재창작이잖아요. 그 번역이라는 게.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추후에는 커버가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좀 끝난 문제다. 그래서 글쓰기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많이 끝나지 않았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제 휴먼 머신 하이브리드 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A에서 B까지 간다. 그럴 땐 여러분이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비게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경로 계획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또 자율주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또 여러분이 하던 거를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했던 예전엔 사람이 다 있다 그러면 기계가 하는 게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게 이제 다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계랑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AI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경로 계획이 나왔고 배차 시스템이라는 게 딱 나왔습니다. 그게 딱 나왔을 때 일반 사람들은 저거 두 개를 딱 보고 택시기사가 더 편해지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버라고 하는 회사랑 리프트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아예 모빌리티라는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GPT도 글 쓰는 사람 도와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그건데 새로운 아이디어랑 결합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뀐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MIT에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글 쓰는 작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글쓰기 작업을 시켰고요. 업무를. 이쪽은 챗GPT랑 같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50% 정도 시간이 단축됐고 아웃풋 퀄리티도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능력치가 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서장 정도 하시면은 밑에 한 10명 있잖아요. 10명 있으면은 항상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몰리는데 근데 모든 사람한테 챗GPT를 줬더니 이 가장 일 잘하는 사람과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의 갭이 거의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면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그러면 되게 이퀄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근로 현장에서 많은 걸 바꾸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하여튼 지금 나온 이후에 하입이 있었다가 약간 지금 좀 수그러드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건 이게 시작이고 AI는 절대 나빠지진 않습니다. 좋아질 일만 남았고요. 지금보다는 되게 좋아질 거고 그 좋아지는 속도가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AI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고요. 특히 젊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배척하겠다. 이걸 이제 늦었고요.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처음 몇 년 동안 안 사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결국엔 거의 다 사셨죠. 그것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AI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커지면은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도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가장 돈 많이 번 회사는 애플이겠죠. 애플이지만 근데 이제 생태계가 생기면 여러분이 그냥 앱만 만들어도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AI가 정말 시장이 커질 거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그 좋은 아이디어와 결합이 되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셋은 계속 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능력은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는 걸 포기하시면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이 되긴 했지만, 근데 또 이게 또 기회가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AI 혁명에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강연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간 박병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을 좀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걸 해소해 보고자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지냈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도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그런 신혼집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꾸며졌던 집들이 환경 때문에 계속 없어지고, 그거를 그리워하지만 뭐 사진이라든지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옆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뭐 상상으로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을 넘어서의 그 다음에 표현, 그리고 보관, 그 다음에 공유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예전 그 올림픽 때 활용되었던 그런 건축물이 지금 사라진 것들을 보관을 했던 사례도 있지만, 가깝게는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어서 이제 헐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디지털로 영구히 보관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볼 수 없는 그런 장소들을, 연예인에 관련된 공간이나 또 무대 세트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저는 기술적으로 전달을 하는 그 형태, 효율성, 그 다음에 그런 가치만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리, 그리고 이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세상 역시도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입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라져서 아쉬운 공간이 너무나도 많고, 이것들을 추억으로만 묻어두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요. 다음. 일단은 그전에도 공간을 보존하는 방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할 때도, 이번에 문화재가 타서 없어지는 경우에도 3D 스캔을 했기 때문에 복원을 했다. 하지만 그 장비나 시간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고, 개인들은 자기 공간을 수십억, 아니 몇천만 원이 들여서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원하는 공간을 촬영을 했을 때 그것을 메타버스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영상을 거의 다 영상으로 구성했는데 영상이 많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일단은 아쉽게도 하는데, 아까 그 영상은 일단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을 때 메타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다음. 그래서 기존의 뭐 DSLR 카메라라든지 스캐너 아니면은 여러 장비를 썼던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핸드폰으로 극복을 했고, 이를 메타버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네, 뭐 다른 이제 기업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역시도 이 시장에서는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공간을, 특히 개인화된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 이것들이,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 이제 아니면은 정말 넓은 청계천이나 남대문,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조깅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것을 또 메타버스 맵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컨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현업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2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동영상이 다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것도,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문화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덕수궁 석조전 안에 있는 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뭐 기업에서는 이제 내부 소통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기 위험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메타버스로 옮긴 다음에 VR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내었고, 이제 뭐 여자 배우분과 함께 팬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웠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앞에 저희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성형 AI 시대가 왔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요즘에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쉽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먼저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개인들에게 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간에서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제가 아쉬운 게 예를 들어 애플이 처음 스타트업 시작했던 그 공간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라는데, 저희 지금 모이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앞으로는 유니콘이 될 거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치 있는 그 도큐멘테이션, 개인화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저희 회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저희 회사가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의 적용, 테스트,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피드백을 좀 빠르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공유를 드리면 어쩌면 네, 한 포인트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그것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GPT가 들어가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인지 어떤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만 정해놓으면 그 상대방의 대화에 따라서 정말 무한하게 모든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뭐 올림픽을 준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준비를 했을 때 시나리오 작가가 필요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달, 두 달, 많게는 반년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챗 GPT가 그 NPC랑 붙게 되면서 약 뭐 반나절, 1시간이면 무한한 컨텐츠를 생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한한 것들이 그냥 뿜어져 나온다고 해서 가치를 얻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챗 GPT를 그냥 단순하게 붙여놨을 때
사람들은 몰입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전제를 만들고 야 네가 무슨 상황에 있어? 어떤 거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의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환경 마치 제 이제 꿈에서의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은데 꿈에 갔을 때 내가 이 어떤 상황이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꿈에서 좀 더 몰입을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런 스토리가 어떤 그 사람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역할 몰입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챗 GPT를 붙일 때도 단순하게 우리 기업이 그냥 생산성이 향상됐다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안에서의 스토리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더 고민을 했고 그게 인공지능과 만나게 되면서 보다 시너지를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저니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영상, 사진 그리고 유튜브 편집을 할 때도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컷을 자동으로 잘라주는 것까지도 이미 어도비 프로그램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봐도 제가 만약에 일부 공간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한으로 생성을 해내면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도 드래그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진기로 우리가 정말 많은 사진을 찍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거는 딱 몇 개 안 되고 그게 또 수익으로 창출되는 건 그 중에서도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랑 소통하고 저희 기업에 돈을 쓰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싶고 그게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영상이 지웠는데 가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저희 기업이 이제 실무적으로 중간에 쓰는 거에 대해서를 좀 영상 삽입을 해놨었는데 제가 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논문도 너무 길고 이렇게 이 웹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애드온을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지금 애드온을 써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1시간씩 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번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위에 이제 링크를 좀 달아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논문 내용을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챗 GPT 웹사이트 및 유튜브 요약이라는 그 크롬에서의 애드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고 하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을 때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에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아젠다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먼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 챗 GPT 그 크롬 플러그인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좋은 게 웹사이트를 요약을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유튜브 1시간짜리 분량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도 해서 너무 신기하고 그걸 내부에서 일단 공유하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먼저 잡고 그 중에 좀 쓸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판단됐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팝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하나하나 레퍼런스를 찾고 카톡으로 공유하고 그럼 내가 이 공유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서 카톡에다 공유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인원들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내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맞춰나가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예전에 2개 보고 3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30개, 40개의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었던 거라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AI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GPT를 활용한 것도 많고 미드저니를 활용한 것도 많은데 일단 기업들 사례도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스냅챗 같은 경우나 내가 친구랑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움직임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민을 적용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반가웠습니다. 뭐냐면 그 인공지능의 페르소나를 입혀가지고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자와 이제 유도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주면서 광고로 연결시킨다는 흐름으로 지금 수익 모델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를 활용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요거를 어떻게 몰입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 줄까에 대한 고민은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저도 계속 보고 있고 그 중에는 페르소나, 스토리텔링 그리고 브랜드적인 관점에서의 이 메이킹을 계속해서 하는 거를 결국에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기업과 안 쓰는 기업의 차이는 분명 속도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그 정답을 저는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영원히 제공해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인문학적인 관점이나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스토리를 나가고 또 뭔가 흥미로운 일들을 해보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고민이고요.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사례고 저희 서비스에도 접목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공유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영상이었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이 NPC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거를 했다, 어떤 거에 관심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그만한 이 스몰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시간대도 있습니다. 언제는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자는 시간이 사람이 아니죠.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일정하게 막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즉흥적인 일들을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링크를 또 종이에도 이제 있는데 그 링크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얘네들 NPC를 하나하나 따라다니시면서 되게 진짜 사람처럼 움직인다, 행동한다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핸드폰이나 PC로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미리 설정해 놓고 메모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기억을 해 놓고 그다음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잡고 또 그걸 메모리에 넣고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기억을 하고 일부 기억은 사라지고 그 기억에 의해서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건데 그게 행동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만 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랑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약속이 생기고 하는 거를 만들어지는데,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이제 전제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인공지능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 프로젝트 잘 되고 있니? 하면 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아니면 너 뭐 하고 있니? 하면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네, 다음.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그러다 보면은 인간 사회처럼 그 NPC들끼리 하나의 소문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랑 어떤 것 같아 아니면 여기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촌장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누가 이번에 출마를 한대 어디서 선거 유세를 한대라고 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모여야 돼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 시에 모여야 되지라는 것만 가지고 모두 다 거기로 모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라는 이런 그 호감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막 만들어집니다. 호감도가 만들어져서 그 시간이 되면 모이는 사람과 안 모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고요.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계획과 초대가 있고 참석자들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참석을 해야지 안 해야지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미리 짜진 시나리오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전제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이틀 후에 있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 없던 계획이랑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례가 좀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이게 우리 인간들도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살고 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기 시작을 하는 좀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다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모두 기억은 했지만 그 중에 내가 뭐 이걸 해야지 안 해야지, 아니면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는데, 아니면 진짜 심지어 그냥 잊어버린 NPC도 있고요. 해서 이게 지금 게임으로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VR을 끼고 들어가서 인공지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정말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인공지능이죠. 굉장히 지금 품을 들여야 되고, 또 이 인공지능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 베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랄까요. 뭐 그러면서도 사람이랑은 좀 다르지 않다. 네,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네, 그래서 일단 리뷰를 좀 정리 잘 해놓은 유튜브가 하나 있어서 좀 링크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데모 페이지 들어가시면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한번 NPC별로 한번 이렇게 쭉 트래킹을 해보시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사람 같은 계획, 말,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껴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컨셉을 잡을 때는 예전에 스케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 사람마다 이 동그라미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떡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거를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아이디어 전달 면에서는 좀 수월해졌지만, 반면 아이데이션, 그 동그라미를 봤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각자 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좀 없애버린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어서 미드저니를 좀 공유를 드렸고요. 네, 다음. 네, 사실 이제 영상이 너무 많지만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AI 프로필이 요즘에 좀 이슈가 있고, 아마 해보신 분들이 제 생각엔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유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돈, 내돈내산으로 한번 제 프로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네, 제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넣어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저랑 비슷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주민등록증에 쓰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사진은 한 200장 정도 만들어서 그나마 저랑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를 4개를 뽑아온 거고,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건데,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래도 아이디어 공유하고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잡는 데는 저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QR코드인데요. 아마 핸드폰 드셔가지고 이걸 한번 비춰보시면 QR코드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 QR코드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QR코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또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가 있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혹시 뭐 QR 되신 분이 있나요? 제가 멀리서는 안 해봐가지고. 네, 되셨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QR이라고 하면 흰색, 검은색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지금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QR이 되게 예쁘지가 않아서 싫다, 뭐 이 상품의 디자인을 망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접목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너무 아쉬운 동영상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재생되나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거 한번 나중에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노이즈가 섞여 있고 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으면 노이즈가 섞이고 굉장히 품질이 낮은데 지금 저 어도비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시면,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처럼 목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그것도 현업에서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공유를 좀 드려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분야에 지금 접목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기업들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역시도 그냥 기계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로 좀 이어나가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저희 개발자들이랑 8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8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고 했는데 사실 암산을 해도 되고 계산기를 쳐도 되는데 이걸 챗 GPT에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하냐 했는데 그냥 10의 8승을 하면 되는 건데 이 굉장히 요즘에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뭐든 다 챗 GPT에 물어보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좀 종교적인 경지까지 좀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거품이 꺼질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네, 또. 네, 다른 이제 기업들 많이 메타버스에 이제 이걸 접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NPC를 조금 이제 다채롭게 만든다든지, 네,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네. 네. 지금 보면은 막 물체 같은 거 자동차나 자기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공유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애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냥 생성된 것들 중에 뭐가 괜찮다. 결국에 또 이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먹힐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막 보면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보면 모래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뭐 보석이어서 되게 비싸게 파는 경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모래 같은 게 쏟아져 나오는 미래가 될 거고 그 중에 진짜 가치 있는 거를 또 골라가지고 그런 맘목이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창구, 그 다음 사람들하고의 이 컨택 포인트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사실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됐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을 살게 해본 다음에 이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한다든지 하는 경우로도 지금 되고 있고,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마지막 저희 회사를 조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 일반 분들에게 아직은 공간을 스캔하는 거 오픈은 안 했지만 기업들이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 없어지는 공간들 스캔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쉐어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좀 쉽게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메타버스로 아바타가 들어가는 건데 아이들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좀 문화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해놨고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또. 네, 문화재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뉴욕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한번 들리시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단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자기 아바타로 노는 것도 있지만, 네, 계속, 네,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이곳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여기서 방송국 PD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좀 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공간을 노출시키거나 하는 연계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다음. 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전부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일단은 방송국 사장님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반 친구들이 막 50명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막 내가
앉아봤는데 사장 자리에 앉아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뭐냐면 애들이 하는 표현은 아바타가 했어도 내가 했다고 말을 하고 내가 가봤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된 자기 아바타를 자기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랑 같이 태어난 세대는 지금 이 안에서의 현실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그럴 때의 세상은 앞서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인간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챗 GPT를 막 쓰고 뭐 한다는 게 지금 너무 뭔가 좀 실용적이다기보단 저는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들은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해 고민을 할 거고 뭐 외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면 그 다음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내세운 기업이 아니고 다시 한번 브랜드나 아니면 인문학적인 관점을 말하는 기업이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은 현장에서의 그런 아이들의 표정 이런 이제 것들을 좀 연계를 해보고 있고 혹시라도 뭐 저희 이렇게 협업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혹은 자기 집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일이란 거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공간을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존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한 이 저희 행보를 함께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브랜딩하고 있고 서비스를 알리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또 좋은 연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